이젠 손가락 10개 가져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물과 사건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기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결정체가 결국은 소박한 형태의 문자로.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홍콩에 머무르면서 인문학과 공학,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2022년 7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는 도시에서 기술공학자들이 개최하는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문학자인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목이 인문학과 공학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콩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인문학과 공학의 조우 그리고 회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과 공학,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서로 다른 길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문학과 공학은 과연 함께하는 것인가? 제 나이 또래에는 10대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죠. 그 새는 아프라삭스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새가 날아가려면 양쪽 날개를 움직여야 됩니다. 좌우 양쪽의 날개를 흔히 좌우로 비교하는데, 그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양쪽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쪽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역동적으로 그때그때 균형과 배합 비율을 맞추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에 이룰 수 있는 길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양대축으로 인문학과 공학이라고 일단 구별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인문학이 먼저일까요? 공학이 먼저일까요? 저 같은 인문학자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인문학이 먼저 탄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공학이 먼저고 공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또는 모든 존재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학, 기술력,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따라서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공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공학이 주도해서 인문학을 끌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AI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이것은 공학이 인문학을 끌어들이는 결과로 가고요. 앞으로 추이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인류 역사부터 이 기술의 발전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학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다뤘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역사학자는 인류의 초창기부터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각이 새로울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본질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호들갑 떨지는 않다는 겁니다.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처음 작별 인사를 하고 나타난 존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보통 250만 년 전, 350만 년 전으로 보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 6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정말 긴 것이죠. 이 600만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탄생하고 발전했겠습니까?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학이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다르죠.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있듯이 시대의 지식이란 말이 있듯이 시대의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학 그랬을 경우에 기술과 지식,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도구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자원인가? 세 번째는 에너지인가? 네 번째는 신호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인가?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그 시대마다 기술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인류에게는 도구였었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원의 문제로 들어가고요. 산업혁명 이후죠. 다시 에너지 문제가 대두하고,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신호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정보와 연관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인간은 호모 하빌리스라고 그랬어요. 도구적 인간입니다. 약 150만 년 전부터 출현했는데요. 이때 인간은 비로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후기에 가면 도구를 만드는데요. 그러나 호모 하빌리스가 되면 본격적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도구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모양을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즉 개량한다는 겁니다. 이 개량한다는 것은 거기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바로 기술력의 문제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이고, 이 지식은 전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부터는 우리는
적어도 본격적인 기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호모 엘렉투스예요. 직립 원인이라고 배우셨죠? 인간이 비로소 섰습니다. 똑바로 고쳐 보니까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똑바로 서서 시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인간은 확 넓은 범주를 바라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고개를 돌려서 뒤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발전 원인,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찰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거기서 지식이 좀 더 생기고 확장이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데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호모 엘렉투스쯤 가게 되면 인간은 정말 도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자재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아직은 구석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드디어 인문학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모 엘렉투스도 죽음을 인식했다는 그런 고고학 증거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인문학적 사고가 생성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에 들어서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생각하는 속, 인간 속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때 와서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호모 사피엔스의 법률을 우리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호모 네안데르탈인도 역시 이 큰 범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호모 네안데르탈인도 사유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비는, 이런 의식을 향한 증거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꽃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붉은 흙을 뿌린다든가,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비롯한 많은 벽화들, 그리고 암각화들이 이미 35,000년 전부터 곳곳에서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그때 사유롭기 시작한 거죠. 이때 사유란 것은 단순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미닝,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름부담까지도 이미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보이는 그 기가 막힌 세계의 배합과 조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선들을 보세요. 얼마나 유려합니까?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색도 단순한 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색을 이루면서 스며들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호모 사피엔스쯤 가게 되면 인간은 이제 완전하게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인문적 사이로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 단계는 3차 산업, 또 2차 산업, 1차 산업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인들이 구분한 1차, 2차, 3차, 4차는 근대 이후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기술적 혁명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최고의 기술적 혁명은 신석기 시대라고 봐요. 그만큼 여긴 중요한 겁니다. 신석기 혁명,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새로운 혁명, 기술적 폭발, 지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것은 이때 인간은 비로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예요. 인간이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생명체를 주관하고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생명체들을 인간이 관여하면서 탄생시키는 데 조력을 하죠. 그런데 농경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직접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생명체를 죽이고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때 비로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이란 무엇인가? 나도 이렇게 곡식들처럼 영생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고, 인간은 인문학적 사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생산된다. 그럼 이 곡식들은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먹기 위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토기가 되는 겁니다. 이 토기를 만드는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세라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라믹 만드는 기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 전후라는 시기까지도 끊임없이 질적인 도약이 필요했던 기술력이에요. 그만큼 토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화학의 개념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불이란 것을 단순하게 먹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불의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단계까지 알게 되니까 놀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조합되면서 인간은 건축물, 흔히 말해서 이런 고대 복잡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얼마나 많은 기술력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적 능력이 확장됐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유형화시키고 그리고 이용하는 기술력입니다. 너레지가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지진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신이란 존재를 생각해내고 또 만들기 시작하죠. 그 처음에는 모든 것에 다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이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에게 이로움을 주겠다는 것들은 전부 다 신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에 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후대 학자들이 유형화시킨 것이죠. 모든 것은 신이 있다. 정령신앙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력. 그거는 바로 생과 사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농사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불의 사용이에요. 잘 아시죠? 에덴의 동산. 그때 그 무화과, 이브가 따먹은 무화과는 바로 지식의 결정체였었고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것이었고요. 인간이 비로소 이제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슴을 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갖고 태어난 존재, 프로메테우스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입니다. 그때 불이란 것은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신들의 존재를 직접 인간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를 중개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존재들을 우리는 첫 번째 샤먼이라고 해요. 무당이 되는 거죠. 또는 죄사관이 되는 거죠. 각 지역권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들,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엄청난 기술력과 엄청난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서서히 인간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하면서 또 다른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라는 겁니다. 즉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제는 샤먼들과 연합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기술력을 독점하면서 인간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아주 또 다른 불행한 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는 또 다른 격이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도구를 중요시 여겼고요. 있는 자연을 그대로 가공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겁니다. 청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비로소 금속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속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철과 동과 주석과 아연과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섞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개의 광물마다 용점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어떤 식의 비율을 섞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또는 가장 단단한, 가장 날카로운 이런 금속기가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비로소 인간은 자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식도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고대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영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공부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대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인문학적 사고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기술, 얼마나 고대 기술 이것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인문학적 관리가 필요하게 될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공유해야 되고 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도 인간은 투쟁을 했습니까?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집단들과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왜? 무기가 발달했고요. 생산력이 확장이 됐고요. 그것을 탈취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구가 발달하고 전쟁이 발생하고 상상이 되시죠? 야, 인류가 비로소 본격적인 전쟁 시대에 돌입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전쟁 기술들이 발견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군수산업들이 발달하겠습니까?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인간의 역사는 군수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온갖 인문학도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나타나고요. 온갖 종류의 이런 예술, 사상 등등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가 비로소 철기 시대가 되는데 이때 가게 되면요. 이제는 완전한 정치 우위의 시대예요. 이제는 기술력과 함께 기술력 독점한 사람들, 샤먼이나 아니면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신관이라든가 재관이 아니라 그들도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정치 우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나 반신 반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머지 대다수의 인간들을 다스리거나 지배되는 거죠. 쭉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한 집단을 조직화시키고 관리해야 되고요. 또 다른 집단과 전쟁을 통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단을 완벽하게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야 되고 논리화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얼마나 복잡한 다양한 인문학들이 탄생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때 비로소 기호가 생기고 발달하기 시작했다. 기호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인, 코드 등등 있죠. 그래서 인간은 아직 글자를 만들지 못했지만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기호를 만들었고 기호를 가지고 인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생산량의 계측부터 관리까지 다 기호의 문제죠. 이젠 손가락 10개 가져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물과 사건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기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호의 결정체가 결국은 소박한 형태의 문자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완벽한 형태의 문자가 탄생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철기 시대를 빠이빠이 하고 역사 시대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은 강의 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만드리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학과 인문학은 처음부터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한동안은 적어도 오늘 강의 전까지는 공학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인문학 역사고 인문학도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라사스크를 향해서 날아가는 새는 항상 양쪽 날개를 움직여서 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평평한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인문학, 한쪽은 공학. 이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하늘을 또는 신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의 비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보다 높이 나르는 새가 보다 멀리 볼 수가 있다. 보다 많이 할 수가 있고 보다 많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리처드 바크가 갈매기의 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